북한에서 무역회사는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간부 가족들은 일반 주민과는 차원이 다른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지방 출장에서 목격한 일반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후 아버지 회사가 외화 상납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족의 안전이 위험해졌습니다. 친척이 반당분자로 체포되고 아버지가 보위부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북한 무역회사 간부의 딸로 상류층에서 자유를 찾아 떠난 이 여성이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무역회사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일반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희 집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저희 집은 120평이 넘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북한에서 개인이 이런 규모의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온수와 전기가 24시간 끊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발전소 인근에 집을 마련해 둔 덕분이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언제든 전등을 켤 수 있었습니다. 부엌만 봐도 차이가 확연했어요. 일본산 전기밥솥과 중국산 전자레인지가 있었거든요. 손님이 오면 프랑스산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사온 중국산 원단으로 맞춘 옷을 입으셨고, 제 옷장에는 계절별로 새 옷들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 새 옷을 계절마다 맞춰 입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주말이면 평양의 해당화관 같은 고급 시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평생 가보지 못할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거래처 덕분에 외국 과자와 음료수가 늘 집에 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초콜릿, 사탕, 탄산음료까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당시 저는 이런 생활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아버지가 무역 일을 하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남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특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특별히 대해주셨죠. 아버지의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런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래처에서 가져온 DVD들이 있었거든요. 중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지만 그때만 해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이 북한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평양과 청진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는 처음 보는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기차를 타고 산간 지역으로 향했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집들이 허름해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시골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신발 없이 흙길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겨울인데도 제대로 된 외투를 입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나오지 않는 굴뚝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녁 때가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집집마다 등잔불에 의지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처럼 24시간 전기가 나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죠. 방 안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들고 간 과자를 본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달라붙어 손을 내밀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에게는 한 달 만에 보는 간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자가 그 아이들에게는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 집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온 가족이 방 하나에서 지내고 있었고 이불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로 나온 건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황량한 논밭과 초라한 집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저는 그때까지 북한 사람들이 모두 저희 가족처럼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이 북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희 가족이 누린 풍족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리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알던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속된 무역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외화 상납 문제로 중앙당에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거래 과정에서 윗선이 요구한 금액을 제때 맞추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역회사가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국가에 상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죠. 아버지는 그동안 할당량을 초과해서 상납해 왔지만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버지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집에서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부당거래 의혹으로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평소 저희와 함께 어울리던 집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반당분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 가족의 재산은 모두 몰수됐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일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북한 체제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잘못된 일에 연루되면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오늘은 피해야 할 존재가 되는 현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집에도 언제 조사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귀중품들을 따로 숨기기 시작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도 여러 곳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자신만만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초조해하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밖에서 들릴까봐 조심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손님을 초대하는 일도 없어졌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라도 언제 고발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생겼어요. 북한에서는 누군가를 고발하면 자신의 처지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매일 기도하셨어요. 저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북한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보위부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고 집에 오자마자 이 일 오래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심한 압박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생활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외국산 식품은 사치가 됐고 명절에도 식탁이 횡했어요.
아버지가 거래처에서 가져오던 과자나 음료수도 더 이상 집에 없었습니다. 옷도 새로 맞춰 입지 못했고 외식도 할 수 없게 됐죠. 더 심각한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는 집안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이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중국에 나갔다 온 친척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서는 하루 종일 전기가 나오고 먹을 것도 넘친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바깥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고 고기도 자주 먹는다고 했어요. 집집마다 TV와 냉장고가 있고 자동차도 많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감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집안이 무너지는 속도를 보면서 더 큰 화를 피하려면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최악의 경우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탈북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너무 위험하다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의 의지는 이미 확고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몰래 탈북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나가야 하는지, 브로커는 어떻게 찾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조사했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거래처 중에 중국과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탈북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라도 먼저 나가서 안전한 곳에 정착한 다음 나중에 가족들을 모셔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겨울 초입에 드디어 탈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름아름 소개받은 브로커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아저씨였어요. 이런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브로커는 제게 간단한 짐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돈과 귀중품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긴장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검문에 걸리지는 않을까? 누군가 의심하지는 않을까 계속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낮에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민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어요. 창문도 가려져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브로커가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과 모자를 챙겼어요. 밖은 정말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얼굴이 얼얼할 정도였죠. 브로커를 따라 조용히 압록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에 도착하니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아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스며들 정도였어요. 차가운 물에 발이 닿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미 모든 걸 걸고 온 상황이었으니까요. 중간쯤 갔을 때 국경 초소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하며 모두 웅크리라고 했어요. 숨을 죽이고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다행히 순찰대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강을 건넜습니다.
발은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계속 걸어야 했어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서 가면서 안전한 길을 안내해줬죠.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제 정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로커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면서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젠 돌아가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두고 온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저는 탈북민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농촌의 허름한 방 하나에서 지냈는데 창문을 가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브로커의 연락만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 정도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게 전부였어요. 라면이나 빵 같은 것들이었는데 북한에서 먹던 음식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항상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브로커는 가끔씩 안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제3국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출발 신호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와서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별로 가져갈 게 없었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제3국까지 가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여러 번 교통수단을 바꿔가며 이동해야 했고 검문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죠. 제3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불빛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공항 자체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을 때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죠.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정착 교육을 마친 뒤 처음으로 서울의 대형마트에 갔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입구부터 압도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였거든요. 쌀과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과자 코너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과일 코너는 더욱 놀라웠어요. 사과, 배, 포도, 바나나, 오렌지 등 온갖 과일들이 종류별로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던 과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전자제품 코너에 가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신형 휴대폰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고 TV도 북한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화면이 엄청나게 크고 선명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기능이 많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북한에서는 교통수단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차 안에서도 조용히 지냈어요. 겨울철 난방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집안이 항상 따뜻했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방 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지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인지 몰랐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의 말에 손을 들고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의견이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상급자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문화도 완전히 달랐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서는 언제든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신기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놀라웠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도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정보든 검색할 수 있었고 누구와든 연락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철저히 통제됐던 정보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유튜브나 SNS 같은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곳은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었어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직접 체험한 거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배우는 과정입니다.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게 새롭고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불이 켜진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면서 북한에서의 마지막 겨울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매일이 불안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상류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국경을 건너던 그 밤의 냉기도 아직 생생해요. 압록강의 차가운 물에 발이 담겼던 순간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추위를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그때의 결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부모님이 제가 사라진 후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소식을 들을 길도 없어서 더욱 답답합니다. 가끔은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저 혼자만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체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저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의 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큰 화를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탈북이라는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북한을 떠났지만 모두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그때가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한국어도 더 잘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거든요. 북한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제게 소중한 교훈이 됐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북한 최정예 공수부대원으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같은 구호와 훈련 속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체제의 이면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착취하는 간부들, 병든 어머니를 도울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점점 깨어가는 의식,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심 하나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물에 몸을 던진 순간부터 시작된 목숨을 건 여정.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 라오스를 거쳐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 그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자강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공수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죠.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4시 기상,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하고 바로 구보. 아침 식사는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금방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묽었죠. 너희는 조국의 방패다. 약해지면 죽는다. 매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작되는 훈련. 40kg 배낭을 메고 30km 행군은 기본입니다. 발에 물집이 생겨도 군화가 헐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낙하 훈련은 더 가혹했죠. 준비가 덜 된 채로 비행기에 올라 뛰어내리는 순간에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처음 낙하산을 펴본 날, 동기 하나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그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동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상으로 후방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 중에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적진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밤, 눈밭에서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어야 했죠. 동상에 걸린 동기들도 많았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부대대로 돌아와도 휴식은 없었습니다. 끝없는 사상교육, 청소, 내무생활. 이 새끼 왜 눈을 똑바로 안 쳐다봐? 상관의 기분이 나쁘면 이유 없이 맞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인권이란 단어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눈치와 복종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배고픔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고 영양실조로 훈련 중 쓰러지는 동기들이 적지 않았어요. 매일 외치는 구호와 달리 실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애국심은 점점 공허한 말로만 남았어요. 처음에는 조국을 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은 무뎌졌죠. 훈련소의 철창 같은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에 첫 균열이 생긴 건 황해남도 접경지역 특수작전 훈련 중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적군 침투 훈련을 위해 민가 인근에 배치됐죠. 그날 저녁 우연히 한 간부가 민가에 들어가 식량을 징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실상 약탈이었죠. 주민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 군대도 적이나 다름없었어요. 주민들은 우리 인민군의 후반기다.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매일 들었던 교육과 현실의 괴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조용히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조국, 그 조국의 주민들은 왜 우리를 두려워할까? 약 한 달 후 부대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몰래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끌려간 거죠. 그 후로 보위부 요원들이 부대대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사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됐죠. 서로를 불신하는 눈빛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감시등, 군대라기보다 감옥 같았습니다. 집에서 온 편지에는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시다는 내용이었어요. 식량난에 약까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기서 청춘을 바치는 동안 정작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경계 근무 중에 월경 난민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한 가족이었죠.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너려다 발각된 겁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을 놓아주고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환 소식을 받고 2번의 요청 끝에 매 이틀간 귀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죠. 방 한 구석에 누워 기침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얼굴 봐서 좋다. 군대 생활은 어떠냐?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시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어머니 약을 구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약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겨우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중국산 약을 구했어요. 그마저도 가짜일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니 동네는 더 황폐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이웃들 중 몇몇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셨죠. 장마당으로 나가본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공안에 쫓기는 장사꾼들. 이게 우리가 지킨다는 나라의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귀 시간은 모레 정고까지다. 지각하면 처벌받는다. 출발 전 상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본 현실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머니를 간호하며 밤을 지새워 우는 동안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부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 탈영자는 바로 정치범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공수부대 출신이면 총살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도망치다 죽자는 마음뿐이었어요. 복귀 전날 밤 어머니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말씀을 못하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셨죠. 내가 널 낳은 게 한이 되었구나. 하지만 네가 살아야 한다. 어디든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어머니의 축복 같은 말씀을 듣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 매일 새벽마다 산을 타고 압록강 경계구역의 지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 감시가 소홀한 지점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도 바로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느슨한 지점을 찾는 데만 3일이 걸렸죠. 야산을 따라 이동하며 국경 경비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만든 간이 움막에 숨어 있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국경을 직접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중국 쪽 강둑은 높아 보였어요. 첫째 날 밤 도강을 시도했다가 순찰대를 발견하고 급히 물러났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몇 시간을 웅크리고 있었죠. 붙잡히면 끝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강물이 너무 거세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량도 바닥나고 부대에서 수색팀이 나올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새벽 3시 별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시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옷은 비닐에 단단히 싸서 등에 묶었고 신발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죠.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고향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물살이 세지 않았고 예상보다 빨리 중국 쪽으로 다가갈 수 있었죠. 제 예상대로 그 지점에는 경계병도 없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옥수수밭에 숨어 아침을 기다렸죠. 옥수수밭에서 나오지 못하고 온종일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날이 어두워지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기가 져서 옥수수 몇 개를 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죠. 누구냐? 놀라서 뒤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족 노인이었죠. 제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을 때 노인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따라오게. 여기선 위험해. 노인의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라면과 물을 주셨죠. 처음 먹어보는 라면 맛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노인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공안 단속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밀착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탈북민이었어요. 가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검문소다. 브로커의 말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검문소는 뇌물로 통과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번은 차를 세워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짐더미 아래에 숨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발각되면 북송, 그리고 총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숙소나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죠. 브로커의 말은 반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돈이 목적이니까요. 한 번은 브로커가 중간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미리 받은 비상금이 있어 해결할 수 있었죠.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 이제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는 여정이었죠.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물과 식량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목숨을 걸고 견뎌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만 건너면 라오스야. 다섯째 날 밤 마침내 라오스 국경이 보였습니다. 강은 넓지 않았지만 건너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죠. 중국 국경 수비대와 라오스 경찰 모두를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을 밟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직후 라오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죠. 라오스에서 체포되면 중국으로 넘겨지고 중국에서는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나 총살뿐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매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브로커가 돈을 썼다. 내일 풀려날 거다. 같이 체포됐던 탈북민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우리를 빼낸 것이었죠. 풀려난 후에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비엔티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도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보호 요청을 하고 정식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의 화려함, 사람들의 표정,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소속 부대와 직책, 군 생활 중 활동 내용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공수부대에서 근무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침투 훈련은 받았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죠.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 더 깊은 의심을 받았으니까요. 조사 과정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같은 질문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됐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성 있게 진술했어요. 북한 체제의 문제점, 탈북 동기, 중국과 라오스에서의 경험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됐습니다. 하나원 입소를 승인합니다.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죠.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지내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2달간의 교육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경제, 사회 시스템, 심지어 지하철 타는 법까지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었죠.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 앉는 것조차 긴장됐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심리 상담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나누고 치유하는 시간이었죠. 특히 공수부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거주지 체험이었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봤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정부에서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초기 정착금과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착 도우미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기본 생활용품을 구입했죠. 마트에 갔을 때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 음식들, 선택의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취업 교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으니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뻣뻣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센터에서 건설 현장 일을 소개받았을 때는 기뻤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형님, 북한에서는 뭐 하셨어요? 현장에서 만난 동료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솔직하게 말했죠.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그 후로 동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때로는 경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고향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특히 명절이면 더 그랬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가족이 없다는 현실이 쓸쓸했어요. 그래서 다른 탈북민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적응하는 데 힘든 점은 없으세요? 상담 선생님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모든 선택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죠. 은행 통장 관리, 보험, 세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타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북한에선 하늘을 날았고 여긴 땅을 파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삽니다. 건설 현장에서 동료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공수부대에서는 하늘을 날았지만 여기서는 땅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꿈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차가 운물살,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간절함.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북한 특수부대라고 하면 그저 영화 속 화려한 액션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그 안엔 상상도 못할 지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도 특별 침투조에서 매일같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처절한 실상을 가슴에 품고 탈출해야만 했지요. 북한 체제가 개인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다루는지 깨달은 사연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특별 침투조라는 부대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북한군이라고 하면 그냥 인민군이나 보병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내부에는 여러 특수임무 부대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저 평범한 보병 부대에서 복무하게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와 기초 체력 테스트 같은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영 실력이 좋았고 근지구력 테스트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냈는데 그걸 흡족하게 본 어떤 간부가 저를 별도로 불러다 면담을 하더니 동무는 조국의 특수임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충분하다 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엔 국가와 당에 헌신해서 뭔가 남다른 업적을 세우는 것이 커다란 영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여러 단계를 밟아 결국 특별 침투제 배속되었는데 부대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해안 침투, 수중 잠수, 산악 기동 등 말만 들어도 고강도 훈련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식사나 숙소 상태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무엇보다 부대 관리 자체가 매우 가혹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상명하복을 넘어 우리는 조국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문구를 입버릇처럼 외쳤는데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한 거겠지 하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훈련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고 조금만 늦장 부리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상부에서 가혹행위가 가해졌습니다. 구타나 언어폭력은 일상이었고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탈진에 쓰러지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 침투조에선 여러 분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예컨대 장거리 수영, 무기를 갖춘 채 암벽을 오르는 훈련, 적 후방 지역에서 보급품 없이 생존하는 야전 훈련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대는 적 해안 침투를 주로 훈련했기 때문에 사시사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철엔 차가운 파도를 뚫고 들어가다가 저천증으로 입술이 파래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상급 간부들은 이게 너희가 나라를 위한 충성을 증명하는 길이다라며 무조건 버티라고 강요했습니다. 밤새 구보와 수영을 반복하다 보니 뼈가 시린 것 같았는데 동료들끼리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저 악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젊고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그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상부에서는 제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고 일부러 위험도가 높은 훈련에 더 자주 투입했습니다. 상급자들은 그걸 인재 양성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병사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듯 몰아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조류가 센 밤바다에 헤드랜턴 하나 없이 들어가 목표 지점에 도달해 무전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바닷속엔 물살이 워낙 커대 동료들이 몇 명이나 미끄러져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상부는 별다른 구명 장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사람은 끝내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단지 무리한 훈련으로 사람을 버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그러한 사고들을 덮고 넘어가거나 대의 명분을 앞세워 제식으로 포장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병사들에 대해서는 국가에 충성하던 중 애석하게 목숨을 잃었다 정도의 간단한 통지서를 가족들에게 보냈고 그마저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유족 탓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동무가 마음가짐이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라도 하려 하면 상부에 찍혀 심한 처벌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대체로 다들 입을 꾹 닫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중엔 제게 무척 잘해주던 김성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첫 교육 담당관이었는데 훈련 템템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체력뿐 아니라 정신도 잘 추슬러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 어떻게든 억울한 일 만들지 않고 무사히 제대해야 한다. 면서도 문득문득 나라를 향해 불만 섞인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로 조국을 위한 거냐? 우리 같은 병사들은 소모품인가?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감을 입 밖으로 내는 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내부의 군기가 얼마나 심한데 이런 불평을 했다간 정치적으로 사상 문제가 있다고 찍힐 수 있으니까요. 김성택이 제게 그런 말을 한 건 저를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군 경력이 조금씩 쌓여 계급도 오르며 어느 정도 작전 임무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 침투조는 단지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사건이 터지면 북쪽 해안선이나 강화된 요충지 근처에 잠입해 대기한다든지 적 해안에 대한 침투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두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부에서 흔히 언제든 도발이 벌어지면 너희는 최전선에서 적진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론 막상 무슨 일이 터지면 저희 같은 하급 병사들은 금세 대포알처럼 소모될 테지라는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느 날 실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출동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방위로 해안 근처에 도착해 정해진 위치에서 숨어 대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극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가 특히 험했고 파도가 낮은 방파제를 몇 번이고 때려 부수듯이 몰아쳤습니다. 저희 소대는 어둠을 틈타 필사적으로 기동했는데 중간 지점에서 2명이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무전으로 사람이 떠내려갔다, 구조가 필요하다고 외쳤으나 상부에선 임무를 먼저 수행하라며 묵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상부에 지속적으로 구조 요청을 넣었지만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건 지금은 작전 중이니 쓸데없는 소리를 반복하지 말라 하는 고압적인 지시뿐이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지켜본 건 국가의 이념이나 충성심보다 더 앞서는 건 결국 상부 간부들의 자기 보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해 상부가 공적을 세우면 그들은 더 큰 지위를 보장받지만 만약 상황이 꼬여 병사들이 희생되면 충성스럽지 못해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희생자를 탓하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이면을 똑똑히 보고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 내에선 이런 분노를 표출한다는 건 곧바로 자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만 부글부글 끓는 노여움을 사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사고로 죽은 동료들의 가족들이 면회를 오겠다고 했는데 부대 지휘부는 면회는 허락할 수 없다. 이건 기밀사항이다 라는 말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가 병사들을 겨우 붙잡고 사정을 묻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애원했는데 간부 한 명이 냉정하게 군사기밀에 해당하니 묻지 말라고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무리한 작전과 지휘부의 방치 탓에 벌어진 참사였는데 정작 유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쯤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면서 자꾸 생각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내가 버텨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국가를 사랑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게 옳은가? 하고요.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 아직 탈북을 결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상 체제를 배반하는 건 엄청난 공포심과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온 선전 탓에 남쪽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살인마들이 득실되는 곳이다 하는 식의 왜곡된 선전을 계속 주입받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진짜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친척을 통해 겨우 전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심각한 지병에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지휘부를 찾아가 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치료비라도 마련해 봐야 합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동무는 조국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사사로운 가정사에 흔들려선 안 된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분했던지 며칠 밤을 속으로 부글부글 끓였지만 공식적으로 그 명령을 거스를 순 없었죠. 그럼 곧바로 사상 문제로 지목되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으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 간부들에게 하나하나 부탁을 넣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중하시니 단 2, 3일만 다녀오게 해달라고요. 일부는 저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힘이 없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긴 할 겁니다. 고위 간부 쪽에 뇌물을 바치지 않는 이상 그런 휴가나 외박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는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이제 이 체제는 내게 전혀 인간적인 배려를 하지 않겠구나. 동료들이 죽어나가도 어머니가 죽어가도 그저 묵묵히 충성을 강요하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먼저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구상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지역마다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이 있고 보초 교대가 겹치는 때가 존재합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라 해도 완벽한 감시는 불가능했죠. 특히 새벽 2시 무렵 경계 근무의 교대가 복잡하게 꼬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라면 불침번이 제대로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혹시나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야간 훈련이 힘들다고 툴툴대기도 해서 일부러 관심을 덜 받으려 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바로 의심을 살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작정하고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몰래 챙긴 평상복과 약간의 중국 화폐가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 화폐는 외부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한 중국 돈과 달러 몇 장을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숨겨두고 군복 대신 민간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막사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최대한 그림자의 몸을 숨기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언제라도 비명이 울리고 제가 붙잡힐 수 있다고 상상하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부대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근 시골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탈영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질 텐데 어딜 가든 검문이 심할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야산 쪽을 택했습니다. 때마침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던 밤이어서 어둠을 틈타 최대한 산길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는 식량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부대의 추적을 따돌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밤새 산을 헤매고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나무 뒤에 숨어 지냈습니다. 중간에 계곡물을 그냥 마시며 목을 축이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 무렵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총 며칠 동안 그렇게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빠르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북쪽 국경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이 함경북도 내륙 쪽이라 두만강이나 압록강 근처까지 가는 데에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두만강 근처에서 밤에 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무조건 죽음이니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고단함 속에서도 심리적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산비탈이 미끄러워 몸이 이리저리 구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야생동물 소리도 들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동안 특수부대에서 배웠던 체력 훈련을 잔뜩 했지만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굶주린 채 야산을 누비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는 절박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 국경 인근에 도착했을 때 그 부근은 늘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해가 진 뒤에 강으로 접근하려고 마음먹었고 낮에는 강 근처 언덕이나 수풀이 우거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어디가 수심이 얕고 어디가 보초가 적은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순찰대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특수부대에서 물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 수영은 자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비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선 그냥 맨몸이었고 수온이 얼마나 차가운지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리 없는 구름 낀 밤을 골랐습니다. 최대한 소리도 내지 않고 강물에 몸을 담그는데 차갑고 깊은 느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두 번 잠수하다 수면 위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면 언젠가 멀리서 불빛이 번쩍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 혹시 저게 초속 불빛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호흡을 죽인 채 물살을 이용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강이 깊고 물살이 셌지만 특수부대에서 혹독하게 배웠던 수영 노하우가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절박한 심정이 버팀목이 되었죠. 중간에 바위에 부딪혀 팔꿈치가 까지고 강바닥에서 물풀 같은 것이 휘감아 올라올 때면 거기서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몸부림치다 강 건너에 다다랐을 때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떨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죠. 중국 땅에 올라왔지만 불법 월경자로 잡히면 다시 북송될 위험이 큽니다. 북송당하면 처형은 시간 문제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숲이나 풀숲에 웅크린 채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진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해온 청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떨고 지치고 굶주려 완전히 초췌했거든요. 날이 밝자 저는 어떻게든 인근 도시나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북한 출신들이나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순찰대가 곳곳을 누비고 있을 테니 대낮에 막 돌아다니다간 바로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림길마다 잠시 숨어서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문명의 기척이 나는 곳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어느 순간 멀리서 인가가 보이자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중국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느 시골 마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는 걷기 힘들었으니까요. 마을 뒤편 헛간처럼 보이는 건물에 숨어 무작정 하룻밤을 지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허기진 배를 참지 못해 주변을 뒤적거리다 그 집 주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처음엔 굉장히 놀라며 뭐라 화를 내듯 중국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 죄송하다. 북한에서 넘어왔다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노인은 경찰 부르겠다는 듯 제스처를 했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잡히면 다시 북송이라 절망적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그 노인이 끝내 경찰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내쫓듯이 빨리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얼른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마을 근처를 기웃거렸다가 발각되면 내쫓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한 가게 간판에서 한글 비슷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료품점 같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혹시 이 사람들은 날 신고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저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한국말로 저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처음엔 기겁하시더니 제 몰골을 보고 조금 마음이 풀린 듯 했습니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데다 옷차림도 남루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그분은 곧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뒤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잠깐 뒤편으로 오라고 하면서 저를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참 서로 말을 나누던 중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을 얼핏 꺼내자 그분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런 위험한 경력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받아주긴 어려우니 잘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그 가게의 뒤편 창고에 숨어 지내며 조금씩 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얌전히 한국으로 갈 방법만 찾으면 되었지 그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얼마 있느냐, 누가 너를 후원해 줄 사람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나 외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하니 표정을 찌푸리더군요. 그래도 한국에 가면 나중에 돈을 갚는 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며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중국 내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승합차나 고속버스 같은 걸 탈 때는 위장 신분증이 필요했는데 브로커가 마련해주긴 했지만 문제는 공안이 짐작보다 훨씬 철저하게 검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브로커는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불안한 표정 보이면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멍한 얼굴로 있었고 어쩌다 물어보면 허술한 중국어로 몇 마디만 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곧 동남아 쪽의 밀림지대 같은 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리로 가는 건지 반신반의했죠. 결국 여러 날이 지난 뒤 저와 또 다른 탈북자 몇 명이 작은 무리를 이뤄 몰래 국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이드 같은 현지인이 앞장서서 조용히 따라와라 라며 길을 안내했는데 밤이면 크고 작은 산길을 건너고 때론 하천을 가로질렀습니다. 비가 한창 내려 길이 진흙탕이 된 곳을 지나느라 신발이 망가지고 누군가는 미끄러져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브로커 쪽 일행은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돈 없으면 나중에 받아야지 하면서 불만을 품은 채 우리를 마지못해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순찰대와 부딪힐 뻔했지만 다행히 숲속에 숨거나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여정은 지금 떠올려도 악몽 같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경로를 계속 지나다니며 전혀 알지 못하는 현지인들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중간에 같은 탈북자 중 한 명이 고열로 쓰러졌는데 브로커 일행은 우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거의 그를 버리다시피 하고 가 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저 혼자선 어떻게 할 힘도 없었고 그러다 나까지 큰일 나면 아무도 살지 못할 것 같아 결국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리도 무력한 존재구나. 결국 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는 밀림과 여러 나라 국경을 지나서 마침내 한국 영사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조금 안도했습니다. 서류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대기한 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은 이루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발을 뗀 후 몇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함 속에 숨어 다녔는데 이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도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거긴 정말 인간적인 대접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늘 남쪽이 온갖 범죄와 착취가 난무하는 지역이라고 세뇌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뒤 저는 문화 충격과 함께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고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공항 내부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보호 절차에 따라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착 교육시설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와 기본 법질서, 생활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 침투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인데 이제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한국 땅에 도착하고서도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던 건 고향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장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들려온 소식은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척을 통해 아주 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걸 걸고 떠났지만 결국 어머니를 직접 살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감수해야 할 현실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편의점이나 대중교통에서 겪는 모든 일이 신기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전기에는 24시간 끊기지 않으며 시장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나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것도 이곳에선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조차 휴대폰을 일부 부유층이나 간부들은 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반 병사나 서민들이 자유롭게 쓴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제 과거 경력 탓에 불편한 시선이나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였다면 위험한 사람 아니냐? 라든가 사람을 해치는 훈련도 했느냐? 같은 물음을 받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북한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고 체제 선전에 세뇌되어 살았지만 그 속사정이란 것이 저조차도 이해 못하게 복잡했고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저는 불합리한 체제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다. 하지만 스스로도 많은 회의를 느꼈다고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저는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사람의 생명은 결코 체제 유지를 위한 소모품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북한 군부 내부에선 너무나 당연한 듯이 병사들을 희생시켰고 사고가 터지면 그저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또 부대 간부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실적과 공로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특수부대 시절 내내 목격해왔고 그런 환경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사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존중받는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세상 어디든 문제가 있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 최소한 제가 속해본 북한의 군부처럼 대놓고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살아남아 이곳에 와 보니 그동안 제가 조국을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훈련과 노력이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력이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 쓸모가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그게 아니었으면 진즉 물에 빠져 죽거나 산중에서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 밤바다에서 훈련하다 익사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도망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게 끝내 돌아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을까요? 요즘 저는 한국에서 작은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회사에서도 저를 하대리라고 불러주며 일원으로 인정해줍니다. 매번 일이 힘들어도 적어도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동료들을 잃을 일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잡아 맥주집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아, 나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구나 하고 새삼 놀랍니다. 옛날엔 상상조차 못했던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엔 북한에 대한 씁쓸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거기서도 저처럼 억울하게 죽거나 삶을 포기하는 병사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문호가 열리든 자유롭게 오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는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요원한 꿈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군사 조직이 얼마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도 간직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 살만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북에서 겪은 그 지옥 같은 시절과 대비되어 엄청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든 아니면 그보다 더 실현 가능한 형태의 교류와 개방이 이루어지든 부디 더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도 인간답게 살아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